자, 이제 오늘 가장 뭐 사실은 메인이 될 수 있는 얘기일 텐데 국민의힘 대권 후보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내일 당원 투표가 전화로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오늘 내일 국민 여론조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RS 투표죠. 예, 그래서 5일 날 최종 후보가 발표될 텐데 지금 뭐 윤석열, 홍준표 얘기를 하면서 어제 오늘 시간 지나면서요. 그러니까 뭐 지금 투표율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홍보다는 윤 쪽으로 약간 부등호가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조심스럽죠, 사실.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좀 배팅을 했는데 아, 기사까지 났더만요. 뭐 한국일보에서 막 기사 쓰고 막 그러는데 이택수 박시영 갈라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근거를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왜 윤석열이 된다? 될 가능성이 높은지. 가능성이 높은지. 네, 왜냐하면 지금 투표율이 54.4에서 어제까지 오늘 61.4로 예. 7%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자, 이건 ARS 투표야. 어제는 모바일 투표고 예. ARS 투표는 되게 고연령층들이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7% 올랐는데 내일까지 하면 제가 볼 때 한 10%까지는 오를 것 같아. 64%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64, 5 정도. 4나 5. 그러면 이 ARS 투표는 대부분 윤석열 표야. 그러니까 어제까지 홍준표가 이겼을 수 있지만 예. 오늘 내일 사이에 윤석열로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 얘기 하나 먼저 드리고요. 윤석열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이는 이유는 저는 가장 큰 것은 뭉치표에 있다고 봅니다. 뭉치표. 자, 9월 달에 2차 컷오프, 그러니까 2차 컷오프 할 때 9월 달에 홍준표가 바람을 탔거든. 그렇죠. 8월 달도 약간 탔다가 한 번 꺾였다 다시 네네네. 탔는데 4명으로 좁혀질 때. 네. 9월 달에 9월 달에 신규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2차 컷오프 이후에 19만 명이 9만 명입니다. 19만 명. 19만 명인데 원래 1차 때부터 한 사람까지 하면 29만 명 정도가 되는데 19만 명 중에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입하기 어렵냐? 전혀 어렵잖아. 예. 돈 1,000원 내면 돼. 1,000원. 예, 나도 단돈 1,000원. 확인하고 되게 놀랬네. 그래 얼마나 주변에서 예를 들면 참여 독려하기 쉬워요. 네. 어떤 사람 막 대리도 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10,000원만 있으면 10명을 데리고 갈 수 있는 허점이 거니까. 많아. 어. 뭐 이게 뭐 저기 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는 악용하려면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물론 책임 당원이 되는데 1,000원을 내고 30일만 그 적을 유지하면 이게 명부에 올라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낮은 거죠. 진입 그렇죠. 이제 장벽이. 민주당이 국민선거인단 뭐 공짜로 당연히 돈 안 내고 하지만 네. 국민의힘 1,000원 내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이 거의 없다. 예. 이렇게 좀 보시하는데 그러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신규 당원들 19만 명이 연령이 과연 그렇죠. 젊은 층으로 싹 쏠려 있냐? 그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25%야. 10대, 그러니까 19세부터 18세부터 39세까지 이 30대까지가 25%밖에 안 돼요. 근데 거꾸로 50대 이상은 49%인가 그래요. 그렇죠. 예. 거의 50%. 거의 50% 가깝게 된다고. 그러면 50대까 그 40대까지 해야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렇죠. 건데 네. 그렇게 보면 젊은 당원들의 투표 열기는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짐작을 해요. 모바일 투표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못지않게 어르신들도 네. 원래 이제 권리당원 투표를 1차 그러니까요. 당대표 선거 때 보니까 이준석 때 45% 정도 했더라고. 근데 대선이기 때문에 권리당원 여기로 치면 이제 책임당원이죠. 책임당원이 더 열정적으로 50% 했겠죠. 예. 초중반까지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50% 중반까지는. 근데 더 높아진 것은 분명히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젊은 층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뭉치표가 있을 거다. 조직표가, 뭉텅이표가. 이 뭉치표가 어디서 왔냐?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정도 폭발적으로 늘었다면 뭔가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이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뭉치표가 가능한 몇만 표, 몇천 표 이렇게 예. 가능한 단위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렇지.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진입 장벽이 워낙 낮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면 뭐 교주나 영향력 있는 분이 누구 좀 도와주자 우리가 좀 하자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렇죠. 특별한 이유 없이 인원들은 모을 수 있는 거니까. 모을 수 그 있죠. 표가 뭐 종교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렇지. 네. 그렇다면 이런 동원 능력, 예를 들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동원을 할 때 명분이나 여러 가지. 네. 이런 부분에서 누가 유리할까? 과연 윤석열 쪽이 앞설까? 이런 동원 능력 만약에 있다면 이런 뭉치표 꼭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니더라도
여러 조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단체나 그렇죠. 협회나 예.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참여하게끔 만드는 것도 뭉치표예요. 그렇게 사이비 따지자면- 종교 집단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 홍준표 후보에 비하면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지금 강세죠. 현역 의원들 어마어마하고 조직표도 그렇고 네. 또 이분들은 이번에 지면 자기의 정책명 끝장을 낼 수 있기 끝장입니다. 때문에 티 안 나게 아마 자기 조직을 가동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아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녹취 네. 파일 같은 것도 막 등장하고 우리 사회에 네. 흔히 말하는 이권과 관련된 사람들, 기득권 지금 측에서 이미- 이권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사적일 그렇죠. 거니까 사실 필사항쟁.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연 어느 쪽이 많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성향으로 봤을 때 성향으로는 홍보다 윤 쪽이 많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네. 그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젊은층의 신규 당원보다도 더 뭉치표가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신규 당원 쪽이 뭐 홍준표가 우세할 거야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홍준표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그 바람이라는 게 지금 그 대부분 20, 30, 40대가 아마 홍준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다라고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인원수는 절대 인원수로 따져봤을 때 25% 안팎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그 기성 그 조직 안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뭉치표로 대표될 수 있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은 훨씬 윤석열 후보 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기존 당원들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층의 결집도가 더 높아요. 그건 뭐 많이 조사에서 나왔으니까 네. 계속 지지 의향을 물으면 윤석열 지지층이 견고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충성도가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지지층한테 물어보면 왜 지지하느냐? 본선 필승 카드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들은. 홍준표가 아니라 윤석열이 본선에서 이길 네,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흩어지거나 이반되거나 이탈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고정 지지층.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국회의원들이 사활적으로 덤비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력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윤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저는 좀 내다보는데 그 원래는 1, 2% 굉장히 근소할 거라고 봤는데 만약에 이 뭉치표가 힘을 발휘한다면 덜컥덜컥 뭐 한 5% 내외까지도 꽤 벌어질 수도 차이가 있다. 있다.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뭐 무야홍도 있었고 자기가 특히 전두환 발언이나 개사가 발언 윤석열 쪽에서 나왔을 때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그 추세가 있었거든요. 네, 있었죠. 일종의 홍풍이 불었는데 막판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진짜 무응답 뭐 재질문도 허용하고 전화면접 조사 분명히 홍준표 후보가 한 10% 정도는 이길 겁니다. 확실히 저는 국민 이길 거라고 여론조사에서는. 보는데,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이제 다운 투표에서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15% 이상 벌어질. 월요일 날 우리 박시영 대표가 얘기했지만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기더라도 그렇다면 당원 투표에서 그 벌어진 걸 여론조사로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깔딱고개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그치. 그 이 얘기지. 깔딱고개 여기저기 방송 다니면서 엄청 써먹고 있습니다. 요즘. 잘하고 있어. 이거 소유권 어디 있는지 알지? 아, 예. 그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이게 뭐 나중에 자막 뒷심이 같은 걸로 부족하다. 그다음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윤석열, 홍준표가 당선됐을 때 그 국힘 후보가 됐을 때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힘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각 어느 후보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벌어진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또 어떻게 해야 돼야 되나? 자,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홍준표가 됐다. 그러면 당의 분열이 촉진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돕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관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원팀이 잘 안 돼. 현실적으로. 잘 안 모여.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미 그 국힘 안에서 지금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쪽에 훨씬 많으니까. 예. 예. 이게 홍준표가 공천 안 준다고 하니까 돕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신용만 낼 가능성이 그렇죠. 많고 마음으로부터 충성을 다하지 않을 거다. 네. 이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덧붙여 김종인이 홍준표와 왼수야. 그래서 손을 떼. 불구경이야. 불구경. 그렇죠. 그래서 김종인의 변수가 사라진다. 네. 자,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가 진행돼서 수사가 진행이 돼. 그러면 구속이 되든 어쨌든 김건희가 어떻게 되든 장모가 어떻게 되든 또 측근들이 어떻게 되든 타격이 상당히 클 거예요. 검찰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예. 뿌리 뽑아야 돼. 어느 정도는 신용을 해야 돼. 아니면 자기들이 이재명 정권 들었으면 예, 어떻게 될지 뻔히 알기 하죠. 때문에 국민 정서도 있고 신용을 해야 돼.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구속이 되거나 그 가족들이 결정적 증거로 뭔가 처벌을 받는다든가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과
홍준표 후보까지도 타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격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진영 자체가 타격을 입는 거죠. 타격이 있는 네. 거죠. 세 번째는 홍준표와 이재명 붙으면 결국 경남지사 시절과 경기지사 시절의 비교가 성과, 되겠죠. 예. 누가 일을 잘했느냐, 능력, 자질 이걸 비교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머지는 공통분모가 없어. 예. 홍준표 정치인이었고 그렇죠. 여기는 그냥 행정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 시절에 경기도지사와 경남도지사 시절의 성과가 굉장히 비교가 될 거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030 세대가 특히 20대가 홍준표의 과거를 다 잊었는데 잘 몰라. 예. 투표권이 없는 대학생들도 있었고 기존에 지난번 선거 때 이들이 이제 알게 돼. 우리가 파일을 열면 되잖아요. 홍준표의 맨 얼굴을 이제 맞닥뜨려 처음으로 과거를 알게 돼. 그러면서 고민에 빠져. 그러면서 투표를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일부는 또 이재명 지사로 옮겨올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2030이 홍준표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현상이 많이 빠질 많이 완화되고 이완된다.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이게 홍준표고. 자, 그다음 윤석열. 오늘 작정하고 분석하시는. 윤석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윤석열이 됐을 때는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죠. 그렇죠. 거의 뭐 눈치 보겠지. 네. 때문에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눈치 본다. 계속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격할 수 있어. 비리 의혹에 대해서 계속 공격이 가능해. 그러면 주도권을 확보하는 거야. 너 엄마 당신이 말이야. 검찰총장이 검찰들이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측근형, 처가형 비리들. 뭐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본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도덕성 뭐 피장파장 얘기 나오니까요. 네. 그 뭐 이재명 지사 그 표현을 했고 자질 대결. 이게 도덕성과 태도와 자세와 도덕성에 대해서 피장파장이라면 남는 건 유일한 건 정책 능력과 자질이야. 네. 그러면 이쪽에 부각될 수밖에 없어. 언론도. 왜냐하면 거기 도덕성 가지고 태도 자세 갖고 계속 둘을 뭐 비교를 할까 어떨까. 그렇죠. 거기도 국민들이 다 아는 건데. 그러면 어떤 정책 내놓고 어떻게 나라를 바꿀래? 네가 능력 있어? 이걸 이제 검증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그것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언론에. 그다음에 2030 공략하기에 우리가 유리하죠. 그렇죠? 예. 2030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워낙 뭐 학을 띠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비호감이 크죠. 대한민국 수준이 있지. 어? 대학을 나왔는지조차를 의심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있고 홍지지층 일부를 이재명 지사가 흡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V 토론, 정책 능력 이런 부분 특히 TV 토론에서 이재명 지사 상당히 압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마지막에 얘기하면 네. 역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윤석열 딱 되는 순간 홍준표 지지자의 한 30%가 빠질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 대 이재명 가상 대결하면 그 생각 안 하고 대다수는 좀 지지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실제 불미스러운 일도 지금 많고 그렇죠. 당에 경선 잡음이 많거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승복은 결국은 하겠지만 지지자들 마음을 다 얻지 못하고 홍준표를 지지하는 층에서 절대 윤석열은 안 된다라고 보는 층들이 꽤 있어요. 이재명으로 가기도 하고 안철수로 가기도 하고 유보층으로 빠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딱 만약 윤석열이 이번 주 확정되면 다음 주 여론조사 하면 윤석열 지지율과 이재명 지지율에서 좀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역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서 초반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또 그거를 노리고 있는 오세훈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안철수도 노리고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 분석 그대로라면 윤이 돼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강성 친박들이 또 이탈하죠. 아, 또 요새- 조원진이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진짜 뭐 박사모 누가 진짜 박사모? 원래 정광 뭐 그쪽이 원래지. 아, 근데 진짜? 원래 거기가 홍준표를 지지한 거지. 무슨 뼈다구 해장국도 아니고 아니, 원조 원래 논란이. 원래 이름 걸면 되니까. 와. 그래서 강성 친박도 상당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서 윤이나 홍이나 솔직히 얘기하면 다들 그 약점들이 꽤 많고 여기에 맞춰서 그 이재명 A안, 후보가 B안 다 좋고요. 상관없다. 네. 상관없다. 이재명 브랜드를 이기는데 아까 말씀 중에 혹시나 뭐 도덕성, 청렴성 서른 의원이 오늘 이상한 표현을 대권 후보들 뭐 고만고만하다는 네. 표현 잘못한 표현이고 이 나쁜 언론들이 이재명 후보의 몇 가지 그 스캔들과 관련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지. 예, 낙인을 찍고 저 더럽힘 오염물질을 뿌린 것이지 사실은 자기 집안 환경에서 모든 걸 극복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지자분들은 뭐 도덕성 그렇지만 일을 잘하라 이렇게 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지사 늘 얘기했던 게 청렴성이에요. 청렴성. 그게 도덕성이죠, 그게 사실. 이제 네. 사실
공적 영역에서 도덕성을 지키고 청렴하게 했느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만만했는데 이제 유동규 흠이 하나 생긴 거죠. 그렇죠. 사실. 그거 이제 그 부분에 흠은 생겼습니다만, 그러니까 태도와 자세 부분에서는 비판받을 소질이 있죠. 분명히 국민적으로 볼 때 뭐 형수 욕설이나 이런 정서적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도덕성, 청렴성에서는 사실 국민의힘 후보에 비하면 월등히 앞서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 인식이 아직은 그런 부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하지 못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본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 인식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 예. 이것 또한 우리 노정면 선생 얘기한 대로 극복해야 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실을 알려내면서 그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나저나 개로 흥한 자 개로 망할 줄 알았더니 막판에 이 현역 의원들 결집되고 조직력 동원하면서 뭉치표 들어오면서 사실 저희는 도끼는 객견이지만 그래도 조금 정상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홍준표가 되면 여론 토론이 될것 흐름상 같았는데. 홍이 돼야 돼. 예. 근데 지금 만약 윤이 되면 이렇게 평가를 받을까? 민심을 거역한 당심이야. 민심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어? 당심이. 민심 고역한 역풍이 부는 거지. 당심이 뭐 뭔가 대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뭐 거기서도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오늘 뭐 일부는 제가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워낙 또 이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우리 노정은 선생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고 제가 좀 이야기를 저는 좀 한마디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개 말씀을 또 하셨죠? 예. 예, 윤도리 선생님께서. 아 식용계. 네. 식용개는 따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이 전과가 있었는데 전두환 예. 그다음에 개사가 그게 이번에 식용견으로 묻힐 줄 알았는데 막판에 가니까 이렇게 조직을 동원하고 뭉치표 들어오는 걸 통해서 제가 몇 번 오늘 시사타파에서 말했지만 우리 지지자분들은 뭐 홍이 되든 융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이재명 브랜드로 이깁니다. 예. 서민의 홍어준표도 생각나네요. 아 진짜 요새 아이고. 네. 아니 그런 인간들이 이제 입 못 열게 만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네. 조슈아 첸님께서 노정열 나왔다. 나온 지 지금 40분 지났습니다. 이제 보신 분도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노정열 선배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1부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멩이님, 제키리님 그리고 라우스님 2번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노정열 선배하고는 인사 나누고요. 2부에는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도시, 당신이 꿈꾸는 도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즐거움과 여유가 넘치는 곳, 아름다운 자연과 인문학의 향기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곳,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꿈꾸고 이룰 수 있는 곳. 도시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이 대한민국 도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예, 좋아하시는 최민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죠? 뭐 전 똑같죠, 뭐 늘. 네. 뭐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 야. 아무튼 우리 최민희 의원님 보라돌이 오셨고 보라순이. 근데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더 이렇게 사실은 색깔이 빠지거나 뭐 이러면 좀 어색해질 수 있는데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시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좋습니다. 사실 보라색만 하면 왜 강금실 장관이 생각나지? 그게 서울시장 시절에. 선거 때. 선거 때 네. 그 생각이 너무 강렬해서 근데 그 보라색은 잘 못 썼죠. 왜냐하면 플랜카드를 보라색으로 하니까 바래가지고. 색깔이. 그래서 이게 강금실 장관이 보라색 옷을 입는 건 아주 어울리는데 보라색 플래카드는 꽝. 그게 이제 약간 문화 컨셉을 네, 강조했던 건데 아무튼 굉장히 그때는 예. 특이했습니다. 자, 김어준 오세훈 뭐 한판 대결인가요 이게? 뭐 TBS 광고 허용 때문에 난립니다. 이 얘기는 나부터 좀 하고 갑시다. 네. TBS 일자리 하나 뺏긴 거죠? TBS에서 잘리게 생겼어 지금. 안 잘려. 제가 보장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예산이라는 이미 발표된 거 아니야? 이미 저랑 최영일, 노영이 셋 다 이번 달 하순쯤. 그건 그 전에 잘린 거고. 그 전에 잘린. 근데 이게 이 영향이 없었을까요? 이거는 그 사후적인 거야. 예. 아무튼 전 잘렸습니다.
그 예산 관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의회가 또 서울시도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세훈 마음대로는 안 될 테고 그리고 이게 웃기는 게 임기가 앞으로 몇 달 남았다고 이렇게 언론 독재하려고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본인 7, 임기가 8개월 남았나요? 6월 1일이잖아. 새로운 선거가 지방선거. 네, 근데 6월 1일 날 선거면 본인 또 나가려면 5월 중순에 예, 나와야지. 5월 중순에 최하 사퇴해야 돼요. 최하. 반년도 안 남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언론 탄압하고 그럼 못 쓰죠. 아니 오세훈은 뭘 노리는 걸까요? 이 대목에서. 첫째, 저는 모든 정치인의 공통 대목, 갑툭튀. 갑툭튀. 내가 어느 판에든 안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분은 대권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갖고 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 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도. 이제 지금 불가능하죠. 아니 12월 9일까지만 나오면 되거든. 아직 12월 9일이 안 돼서 안 돼서 만약에 윤석열 홍준표 되는데 급작스는 뭐가 있어서 둘 다 낙마. 둘 다 낙마하거나 막 예를 들면 지지율이 폭락을 했을 때 오세훈 등판론이 혹시 불까? 계속해서 혹시 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둘이 낙마를 하면 모를까 지지율 떨어진다고 오세훈이 등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게 그럼 되는 엄청 거죠. 쉬워지겠죠.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그 모든 정치인들은 거리만 있으면 중앙 무대에 뛰어들어서 그 연극 무대의 주인공은 못 될지언정 까메오는 하겠다. 지금 네. 이런 심리가 다 있어요. 그 심리의 첫 번째 발로입니다. 이게. 이슈몰이. 예. 네. 그러니까 본인 갑툭튀. 그렇지. 그러니까 일종의 관종적 행태를 정치인들이 갖고 있다. 이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분석하면 제가 뒤끝이 길다고 하겠지만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대한 복수다. 아 그럴 수 있네. 네,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거 저기 생태탕. 네, 작용했다. 그리고 그 검찰에서도 생태탕 집에 간 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판단했죠. 인정을 네, 했으니까. 검찰이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생태땅은 계속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처럼 뒤끝이 장렬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긴. 게다가 그게 직거리 권력이든 중거리 권력이든 머리 권력이든 권력 잡은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권력을 잡고도 그거 하나 해결 처리를 못했다. 못하나 이런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그 두 개의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업 광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허용해달라. 차라리 예산 깎으면 김원준 총수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TBS가 애초에 서울시 방송으로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서울시의 시장이 권력자가 무슨 생각으로 TBS를 만들건 방송을 만들면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시 입장에선 가능하면 TBS가 시를 비난하기보다는 홍보해 주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방송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송 독립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독자적인 재원 구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돈이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독립적인 재원 구조를 그러니까 재원이 그럼 어디서 나오냐? 첫째는 시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공익적인 자금을 받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럼 그 자체적으로 돈 버는 방법이 뻔해요. 회비를 광고죠. 받거나, 회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비를 받거나, 광고를 받거나, 아니면 수익 사업을 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이 세 가지를 다 풀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TBS가 재단화한 거 있잖아요. 이게 TBS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요구했어요. 네, 네. 국정감사 결과로 재단화하라. 여야가 합의해서. 네. 그래서 재단화. 그리고 이 상업 광고를 허용하려면 네. 그 이걸 판단하는 심의기구가 있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면 네.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시의회에서 저 예산을 축소하는 걸 오세훈 시장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 예를 들면 상업 광고나 이런 식으로 자체 재원 조달할 수 있도록 건의해주면 건의를 됩니다. 할 수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이런 하면 거 됩니다. 이런 빠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의회 건의 없이도 예. 지금 당장 이번에 3분의 1 예산 깎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3분의 1만큼 광고하도록 허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길을 열고 이게
이 오세훈 시장도 그 알긴 아는 거죠. 100%다 깎겠다. 이렇게 못하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끈하시질 않아요. 아니 내가 볼 때 그 정도 선에서 타협책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깎고 상호광고해라? 그만큼은 상호광고 할 수 있도록 뭐 시의회 쪽에서 근데 그건 뭐 시의회나 오세훈 시장이 그럼 방통위에 이거 해줘라 할 그렇게는 권한이 못하지. 있냐? 없습니다. 없지. 시의회도 권한이 없지. 없습니다. 방통위 자체 판단인데요. 여기에는 복병이 있습니다. 그 구성 인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병이 뭐냐면 예. 그 소위 장관에 갈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 그 경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교육부 장관과 방송위원회는 가지 말라. 방통위원회. 네. 욕만 먹는다. 그러면 이 방통위원회가 그 결정을 쉽게 못하는 게 내부 구성, 뭐 방통위 구성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중첩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가 반대를 하냐? 기존 공중파들이 반대하겠군요. 이 지상파들은 사실 뭐 반대를 크게 안 종편이 하겠죠. 반대하겠구나. 네, 그 일부 반대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가장 근접해 있는 CBS, BBS, 평화방송 이런 쪽들이 이제 반대가 심했죠. 지난번에도 사실상 특정 방송 출신이 방통위원회도 들어가 있어. 예. 근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만약에 깎여지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잖아요. 만약 깎기 전에 상업 광고를 TBS 풀어주라 이런 것은 말한 대로 경쟁하는 회사들이 반대할 수 있는 뭐 그게 명분이랄까요? 네. 왜 갑자기 풀어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 쟤들만 이렇게 근데 되겠죠? 지금은 이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뭔가 자구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이게 상황 이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책 결정의 조건과 이제 시급성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TBS의 경우는 사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만으로도 이번에 깎는 정도의 액수는 저는 금방 마련해 금방.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 출연료 거의 제일 안 주거든 거기. 7만 원. 제가 네? 공개합니다. 7만 원. 8만 원인가 올랐어 이제. 아 올랐어. 7만 원까지. 아유 이 사람 정말 박시영 TV 몇 분의 1도 안 되는 그 돈 주고 새벽부터 불러내갖고 뺐네. TBS가 좀 짜긴 짜죠. 그게 단지 TBS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라디오는 공익자 그래 텔레비전은 안 그런데. 라디오는 TV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방통위는 이거 빨리 그 관련 정책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방통위원장이 이건 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의사봉 진 사람이 결심해야 되는데 이거 결심 못하면 이제 또 욕 먹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상업 광고 허용이 되면 타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또 그 오세훈 시장은 이것을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운동의 일환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오늘 김병민 그 지금 윤석열 캠프 대변인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가 편향적이므로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정당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방송 장악할 때 그들의 논리가 그런 거였거든요. KBS가 수신료를 받는데 공정한 방송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료와 정기료를 분리징수해야 된다. 네네. 이건 뭐냐면 밥줄을 끊어서 자기들 말 듣는 방송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말 안 이런 들으면 취지예요. 밥 안 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김병민 대변인의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찬양 방송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그들에게 방송 있어서 하는 곳은 또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정상적인 방송은 종편, TV조선 뭐 등이 어제 아닐까 합니다. 어제 SBS 네. 잠깐 돌리다가 봤는데 MBC가 어제 뭐 프로야구 중계 때문에 뉴스를 늦게 했어. 그래갖고 그렇죠. 뭐 JTBC도 보고 오랜만에 다 한번 봤는데 SBS 이런데 보니까 그 손준성 뭐 김웅 이 고발사주 관련해서 이런 이슈는 거의 한 7시 50분인가 뭐 시작하잖아요. 요즘 뉴스를 8시 한 20분경에 하더만 거의 뒷부분에. 아 그럼요. 지금 야, 내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어제 이재명 후보 그 선대위 출범식도 뉴스 중간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어. SBS 하는 게 해도 너무하더라고. 정말 중요한 이슈들을 다 뒤쪽에 배치하는 거야.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젠틀하냐면요. 정말 문재인 정부 흔들기라고 하면 TV조선, 채널A,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JTBC까지 정말 서로 경쟁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 광고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이 동아그룹. 맞아. 그다음에 동아일보 TV조선, 중앙일보, TV조선 이런 그러니까 순입니다. 조중동이 뭐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젠틀해요. 네. 다음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 최민희 의원 사면 받고 아무튼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가장 전공자니까 좀 뭔가 좀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